네, 7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영유아기 정신건강의 문제 사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그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동이란 그 발달 연령 또는 성에 맞지 않는 거,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드러나거나 그러한 감정, 정서를 보이고 그 발달 단계에 적합한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발달이 또는 정지, 지연 또는 왜곡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퇴행이라든지 또는 미발달 이런 상태. 그래서 유아나 아동의 이런 정신건강은요, 연령,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처한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연령에 적합한 행동, 생각 또는 정서를 보이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유아기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반응성 애착장애, 분리불안 장애, 그 다음 소아 학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래서 반응성 애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분리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적 한묵증이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요거는 3강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반응성 애착장애입니다. 자, 이 증상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주 양육자인 부모나 또는 교사와의 이런 안정 애착 형성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이제 이 반응성 애착장애들은요, 이렇게 양육자와 안정 애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착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양육자와의 이런 애착 외상으로 인해서 부적절하게 위축된 대인관계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서 애착이 없거나 또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개념은요. 외상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에 해당되는 이 반응성 애착장애는 9개월부터 나타나고요. 5세 이전에 주로 영유아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아동이 특정 애착 대상인 주로 이제 엄마, 부모 또는 교사에게 위안이나 또는 지지나 보호나 애정을 바라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굉장히 극소수, 최소한의 표현만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두드러진 특징은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이게 안정된 애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요. 연령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애착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가능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행동에서도 달래지지가 않고 뭔가 반응이 없고 달래주려는 이런 시도에도 애정적인 반응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없는 상태. 양육자와의 1차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도 긍정적인 이런 애정, 감정 표현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애들이 무표정하거나 이런 상태를 보이는 증세. 자, 정서 조절 능력의 손상을 또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극도의 공포, 슬픔, 흥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런 적절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출한다든지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냉담하고요. 또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위축되어 있거나 또는 적대적, 공격적인 이런 성향을 표출하는 이런 정서적인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인관계에서는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어떤 대상, 사람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결함을 표출하기도 하고요. 이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심각한 언어 지연이라든지 운동 발달의 지체, 연령의 적절한 자조 기술이 습득되지 어려운 특성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반응성 애착장애의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만 6세의 재경이 사례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이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좀 성격이 완벽주의자.
좀 엄마가 표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냉정해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재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이런 돌봄 없이 혼자 놀거나 친구들이 다가오면 이렇게 회피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5세 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게 되면서 재경이는 엄마를 따라서 회사에 가서 컴퓨터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이런 부적절한 환경에서 돌봄이 이루어졌습니다. 재경이는 겉으로는 엄마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표현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개구쟁이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조용하고, 놀이터에서는 혼자 놀이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다가오면 놀이를 그만두고 회피하려는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반응성 애착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왜 이런 증세를 보이는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발생 원인은 부적절한 양육 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부모의 뭐 학대라든지 유기, 방임 이런 것들, 무관심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요. 양육자가 정신적,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엄마가 뭐 산후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엄마의 이런 우울감, 엄마의 이런 그 정신적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육에 의해서 보살핌이 굉장히 미숙한 상태, 그 다음에 부모의 이런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증상 중에 하나가 반응성 애착장애 형태로 보인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나 심각한 방임 상태에서 양육될 경우에 10% 정도 이하의 아동에게서 이 장애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 위탁 대리 부모의 지나친 이런 변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양육자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자의 잦은 교체나 이런 거에서 양육 환경의 문제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 자, 교수님이 직접 만났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둘째 아이의 경우인데요. 엄마가 첫째 아이에 대한 굉장한 가잉 보호,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나친 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둘째랑 첫째 아이 이렇게 연년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에게 과도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둘째 아이 양육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있지만 이 엄마가 첫째 아이의 이런 교육, 영재 교육,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뭐 특별교육 이런 거를 보낸다고 둘째 아이 양육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베이비시스터인 개념으로 주 양육자의 교사, 엄마의 양육을 도와주는 이런 그 베이비시터 할머니, 아주머니를 굉장히 자주 바꿨대요. 그래서 오전에 몇 시간 동안은 이 주 A 양육자에서 양육을 하다가 또 오후 시간대는 다시 또 놀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베이비시스터 이런 교사가 또 왔고요. 저녁 시간에는 또 돌봄을 해주는 친정엄마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한 3, 4명의 주양육자의 그 양육 환경에서 이 둘째 아이는 보살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주양육자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또 가면 되는데 중간에 또 놀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이 계속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영아기 시절을 회상했었을 때 거의 10몇 명의 이런 그 일관된 양육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양육자의 경험을 한 이 둘째 아이가 이후에 그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지게 되면서 반응성 애착장애 증세를 보이게 되는 사례를 교수님이 직접 이제 만났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극도의 심한 불안감을 형성하면서 어떤 누구와도 이런 애정적인, 안정적인 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반응성 애착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A를 보시면 성인 양육자에게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철수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아동이 고통스러울 때 위안을 구하는 행동이 거의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그다음 B 볼게요. 사회적, 정서적인 이런 장애가 다음 2가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A.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의 이런 사회적, 정서적인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체크. 그 다음에 제한된 이런 긍정적인 정동을 보이는가.
제한된 그 긍정적인 이런 감정이나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에 체크. 그다음에 이유 없이 흥분하거나 슬픔을 보이거나 공포를 보이거나 또는 성인 양육자와 위협적이지 않은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도 분명하게 이런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드러나는가 있으면 체크.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 정도 되면은 반응성 예측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자,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이런 불량한 양육을 적어도 하나 이상 경험하는가. 성인 양육자가 이런 영유아의 기본적인 정서적인 요구, 위안을 해준다든지 긍정적인 자극 또는 애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회 방임의 상태에 있는가 또는 그런 결핍되어 있는가 상황이. 2번째, 안정된 애착을 형성이 어려울 정도로 1차 양육자가 굉장히 잦은 교체인가. 교수님 아까 설명드렸죠? 위탁 가정의 경우인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3번째, 선택적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아동에 비해서 양육자의 수가 극히 부족한 이런 시설 속에서 자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 자, A 기준의 문제 행동, C 기준의 양육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E. 자폐 스펙트럼 이런 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자폐 스펙트럼도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죠. F. 네, 장애는 최소 5세 이전에 분명해야 된다라는 특징. E. 아동은 최소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은 좀 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반응성 예측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반응성 애착장애는 이런 영유아와 양육자의 애착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 두셔야 합니다. 누가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A, 양육자가 영유아에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